네, 안녕하세요. 역시 안녕하세요 밖에 인사말이 없군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시죠? 정말로.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실 텐데 외롭고 고독하게 계속 인턴 이렇게 모니터 보고 하시는 공부면은 고독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또 저는 또 여전히 또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기 쉬운 항체 생성의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항체 생성의 조건은 이런 종류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덧붙여가지고 얘기해야 될 만한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DNP라는 물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디나이트로페놀이라 보니까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하여튼 페놀에 나이트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대충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자량이 적은 그냥 화학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DNP라고 하는 이런 물질도 항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항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항체가 생성되는 조건하고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저분자 물질이고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합텐이라는 거 그러면 뭐냐? 항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냐? 즉 쥐에다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쥐에다가 그냥 DNP를 주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안티 DNP라고 하는 항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쥐한테 주사를 하는데 DNP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BSA 많이 나오죠. 보바인 시름 알부민. 그래서 혈액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얘기하죠. BSA.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DNP에다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텐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텐이라고 하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저분자 물질에 단백질의 캐리어를 붙인 거를 얘기해요. 단백질의 캐리어를. 그래서 DNP에 BSA라고 하는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주사를 해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안티 DNP의 양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대신에 안티 BSA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BSA에 대한 항체는 조금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반면에 이 DNP와 BSA가 혼합된 안티 BSA DNP 혼합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얼마큼 만들어졌냐? 별로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텐 캐리어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요 화학 물질도 합텐에 해당하는 물질도 캐리어가 존재한다면은 많은 양의 항체가 DNP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합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B셀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캐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T셀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합텐은 B셀에 의해서 인지되는 부분이고 캐리어는 T셀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항체 생성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항원 인식 부위라고 하는 것이 B셀하고 T셀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항원 인식 부위라는 게 B셀은 뭡니까? B셀 리셉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멤브레인 바운디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항체가 B세포 세포막에 붙어있는 상태를 B셀 리셉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T셀은 T셀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죠. T셀 리셉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B세포라고 하는 거하고 T세포는 항원이 인식하는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B세포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거 얘기해보죠. 항원 인식 부위를 우리 일반적으로 에피톱이라고 얘기하죠. 에피톱이라고 얘기해요. 에피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체가 만약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항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항원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얘기하면은 항체랑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부위를 에피톱이라고 얘기해요. 에피톱. 항체랑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일부분을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원 결정 부위라고 얘기를 하죠. 항원 결정 부위.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원성을 전달할 때 이 항원을 통째로 전달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먹어가지고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요. 항원은 프로세싱 과정하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원을 다 잘게 부시는 거예요. 부시는 거. 부시게 되면은 수많은 에피톱이 만들어져요. 한 개의 항원에서. 한 개의 항원에서 수많은 에피톱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요거는 한 개의 에피톱일 뿐이에요. 한 개의 에피톱. 즉 항체에 결합할 수 있는 일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바깥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MHC에 의해서 표현이 돼가지고 다른 세포의 항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세싱 과정과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B셀은 항원 인식을 하는데 시퀀셜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퀀셜 에피톱. 에피톱을 인식한다. 시퀀셜 에피톱을 인식을 하는데 T세포 같은 경우에는 non sequential 에피톱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n sequential 에피톱을 인식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B세포는 순서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가 됐어요. 두 개가 바뀌었어요. 뒤집혀졌어요.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T셀이 sequential 에피톱이고 B셀이 non-sequential 에피톱이에요.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sequential 에피톱을 얘기하고 B세포가 non-sequential 에피톱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은 단백질을 항원으로 주사를 해주는데 생쥐한테 단백질을 항원으로 주사를 해주는데 첫 번째 단백질 주사를 해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주사, 두 번째 주사. 주사를 해줄 때 첫 번째는 나이브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차원적 구조가 존재하는 단백질을 얘기하죠. 나이브 프로테인. 그 다음 이건 구조가 존재하는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브 프로테인을 주사를 해준 다음에 두 번째 해줄 때는 두 번째 주사, 챌린지를 해줄 때는 역시 이것도 나이브 프로테인을 주사를 해주는데 여기는 두 번째 경우에는 디내추레이션 돼 있는 단백질, 즉 단백질을 변성을 시킨 거예요. 3차원적 구조를 디내추레이션, 즉 변성시킨 단백질을 주사를 해줬어요.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나이브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인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디내추레이션 시킨 거는 3차원적 구조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생성량을 봤어요. 항체 생성량을 보는데 안티바디 생성되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셀 미디에이트 이뮤니티,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를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서는 항체 생성이 나타났어요. 당연하겠죠. 나이브한 프로틴을 두 번째 챌린지 시켜주면 역시 항체 만들어지고 셀 메디에이트 이뮤니티도 나타나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안티바디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는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실험을 했더니 실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이렇게. 표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브 프로틴을 넣어주고 두 번째는 나이브 프로틴, 디내추레이션 된 프로틴을 넣었더니 안티바디는 안 만들어지고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는 일어나더라.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안티바디를 만드는 거는 B셀이기 때문에 B셀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브한 프로틴에서는 3차원적 구조를 인식하기 때문에 B셀이 항원을 인식하는 형태는 non-sequential, 즉 3차원적인 구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3차원 구조.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나 어떤 화학 분자의 3차원적인 구조를 인식한다라는 얘기고요.
디내추레이션 돼 있는 3차원적 구조가 파괴가 돼 있는 거를 두 번째 챌린지 시켰는데 안티바디는 안 만들어졌지만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가 일어났다는 것은 T셀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T셀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백질이 3차원적 구조는 변성되었을지라도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는 바뀌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3차원적인 구조는 변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미노산의 시퀀스, 아미노산의 서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디내추레이션을 시켜도. 그래서 T셀은 이 아미노애시드의 시퀀스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셀 리셉터는 시퀀셜 에피톱을 인지한다. 즉 아미노산의 순서를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순서를 인지한다. 조금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B셀에서 항체가 결합하는 형태는 항체는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항체는 손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즉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의 베리어블 리전. 가변 부위가 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이 지우개가 온다 그러면 지우개가 손으로 잡듯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적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T셀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MHC에 의해서 전달이 돼야 되죠. 이거 저희들 기본 과정이나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다라는 전제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양해하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쪽 가면 나오니까 그런 쪽 얘기가 다 진행된 다음에 다시 좀 보시면은 다시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T셀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T셀 리셉터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항원을 무엇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냐면 MHC 분자를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죠. 그렇죠? MHC 분자라는 것은 항원을 프로세싱해서 올려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HC 분자가 항원을 프로세싱해서 올려줄 수 있는 한계는 약 16개의 아미노애시드 정도예요. 16개 정도. 그럼 16개의 아미노애시드는 일정한 에피톱은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순서를. 그리고 3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미 프로세싱 과정에 의해서 잘려진 거예요. 잘려진 거. 그렇기 때문에 디내추레이션을 시켰지만 T셀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영역하고 에피톱 부분하고 B셀에 의해서 항체가 유도되는 에피톱의 부분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 얘기는 뭐랑 같이 연결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텐이라고 하는 부분은 B셀에 의해서 인지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캐리어라는 부분은 T셀에 의해서 인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험을 했을 때도 지워버렸지만 생지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도 항체가 생성되는 건 봤을 때는 DNP가 메이저했습니까? BSA가 메이저했습니까? 자, 기억나시죠? 지웠지만 DNP에 대한 항체 생성이 메이저했죠. 그렇죠? BSA에 대한 항체 생성은 마이너했단 말이에요. 마이너. 그 얘기는 뭐냐면 DNP의 구조를 B셀이 인식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텐 캐리어라는 개념에서 왜 이건 B셀이 인지하고 T셀이 인지한다라고 하느냐. 똑같이 항원인데 그런데 이런 점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특이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T셀하고 B셀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B셀하고 T셀은 좀 다르게 인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합텐 캐리어, 지금 이 과정에서의 마지막 지금 모델이 되겠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T셀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죠. T셀하고 B셀은 항원 인식 부위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일일이 제가 말을 적기는 그러니까 T셀과 B셀은 항원의 인식 부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원의 에피톱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세 가지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 실험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면역학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좀 골라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 엄선해서 실험들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뭐 시간 남으시면은 이렇게 면역학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2, 그룹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룹이 나눠지게 되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생쥐한테 DNP, BSA를 주사를 해요.
DNP, BSA를 주사를 하고 여기서 무엇을 떼내냐면 스플린을 떼내요. 스플린. 자, 스플린을 떼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주사를 해주냐면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뭐만 주사를 해주냐면 OA, 이거는 오발부민을 얘기해요. 오발부민. 이거 난황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죠. 오발부민을 얘기하고, 이건 BSA. 서로 다른 단백질이에요. 이 두 개는. 요것만 주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룹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처음에 조건이고, 스플린 역시 마찬가지고, 수행지한테 그룹을 3가지를 나눠서 실험을 해주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자,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해주는데, 스플린을 여기를 조직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조직이식.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직이식을 해줬어요. 조직이식.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째 그룹에도 조직이식을 해줬어요. 조직이식을 해줬고 요 3번째 그룹에는 요거의 스플린을 같이 조직이식을 해줬어요. 요거의 스플린을. OA의 스플린을 같이 조직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냐면 첫 번째 그룹에는 DNP, BSA를 다시 2차 챌린지를 해줬어요. 2차 접종을 해줬어요. 두 번째 G한테는 DNP, OA를 2차 접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에는 DNP, OA, 오발부민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주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뭘 받느냐? 항체 생성을 받겠죠. 뭐에 대한 항체 생성? 안티 DNP의 항체 생성 능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은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DNP, BSA 가지고 첫 번째 접종을 했다가 똑같은 항원의 형태인 DNP, BSA로 2차 챌린지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티 DNP의 양이, 항체의 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DNP는 같은데 캐리어가 달라요. 캐리어 프로틴이 달라요. 캐리어 프로틴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DNP에 대한 항체 생성이 굉장히 마이너하게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은 항체가 생성되는 것은 B셀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T세포의 액티베이션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T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킨 항원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리셋되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DNP라고 하는 항체 생성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여기서 다시 컨펌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그룹이 이 사실을 컨펌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DNP, BSA에 대한 B셀 클론과 그렇죠? DNP, BS로 자극해줬을 때의 B셀 클론과 오발부민만으로 처리를 해줬을 때의 T셀 클론이 B셀 클론과 T셀 클론이 같이 존재를 한다면 그렇죠? T셀 클론은 오발부민에 의해서 자극된 거고 B셀은 DNP에 의해서 자극된 거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존재를 한다면 같이 조직이식을 해줬으니까 두 번째 DNP와 OA에 대해서 챌린지를 해줬을 때는 DNP에 대한 항체 생성이 많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B셀을 인식하는 항원 부위와 T셀을 인식하는 항원 부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가 된 이 합텐 캐리어의 이 실험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실험인데 역시 어디 보세요. 어디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면역학 무슨 기출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B셀과 T셀의 항원 인식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도 나름대로 면역학 부분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언급들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약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봐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항원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항체. 이제 항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안티바디. 처음에 이렇게 좀 개념을 잡고 나면은 면역학이라는 게 나중에는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술술 풀려요, 술술. 처음에만 조금 좀 진도가 느리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항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항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체는 근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구조는 Y자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Y자 형태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뭐 일반 생물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개의 헤비 체인하고
그 다음에 2개의 라이트 체인 해서 4개의 분자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개의 분자는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 헤비 체인과 헤비 체인 사이에서는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은 SS 결합으로 공유결합이 돼 있죠. 공유결합이 돼 있고 각각의 부분은 뭐 일정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도메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메인으로. 자,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메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도메인.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 시퀀스들의 아주 반복되는 그런 반복되는 특정한 구조를 갖다가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메인이 이렇게 반복적인 도메인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요거 상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메인이 어떻게 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도메인의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뭐 항체가 뭐 발견된 그런 구조가 발견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예전에 펩신이라고 하는 걸로 단백질 가수분해로 효소로 처리를 해줬더니 펩신으로 처리를 해줬더니 어디 부분이 잘리게 됐었냐면 이 부분이 잘리게 됐죠. 이 부분이 힌지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잘리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런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하나랑 이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안티바디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프랙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느 항체거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정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fraction of crystallization 해서 FC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crystallization. 구조가 항상 같기 때문에 불변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정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FC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FAB 부분하고 FC 부분으로 나눠진더라. 이렇게 알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펩신 말고 파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 파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잘라줬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가 잘라졌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요거하고 이거하고 나눠져가지고 2개의 FAB 부분을 갖고 1개의 FC 부분을 갖더라. 그래서 항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안티바디랑 결합할 수 있는 베리어블 리전이 2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리제이션 즉 불변 부위가 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FAB fraction of antibody binding이냐 fraction of crystallizationi냐 해서 FAB, FC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래서 종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항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체인 2개, 헤비 체인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비 체인은 크게 유전자가 5개의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 자,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2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카파 체인, 람다 체인. 그래서 2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헤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감마, 뮤, 델타, 엡실론, 알파 다 됐죠? 감마, 뮤, 델타, 엡실론, 알파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IgG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IgM, 이게 IgT, IgE, IgA 이 종류를 나타내죠. 그래서 헤비 체인의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항체는 5가지 이뮤노글로불린 G, M, D, E, A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라이트 체인은 대립 유전자 형태로 카파나 람다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체의 종류를 일단 조금 따져보게 되면은 항체는 처음에 비세포 상태에서 IgM하고 IgD는 멤브레인 바운디드 폼으로 처음에 존재를 해요. B셀에 존재를 할 때 B셀이 아직 분화되지 않는 초기 상태에 B셀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IgM하고 IgD가 발현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gM하고 IgD는 B셀 리세터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IgG, IgE, IgA는 오로지 시크리션 되는 그런 형태의 항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비성 항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메이저하게 작용하는 항체는 IgG죠. IgG. 왜냐하면 지금 IgM하고 IgD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IgD는 영원히 나오지 않아요. 분비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분비되지 않는다.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B셀 리셉터의 기능을 가지는 거고, 첫 번째 프라이머리 이뮨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1차 면역 반응은 이렇다가 두 번째 챌린지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항체 생성량이 늘어난다.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근데 여기는 주로 IgM이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 항체는 주로 IgG가 담당하고 있어서 획득 면역 자체는 IgG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메이저한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상태의 B셀이 D와 M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처음에 챌린지가 첫 번째 항원 자극이 있을 때는 IgM이 일부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극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요 유전자의 클래스 스위칭이 일어나가지고 IgG만 많이 발현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IgG부터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IgG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메이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메이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항체의 가장 메이저한 파퓰레이션이다. 즉 혈액 안에서 가장 무한히 존재하는 형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면역 반응의 주된 그런 항체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IgG 같은 경우에는 모노모의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해요. 모노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은, 능동면역의 주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IgG 종류에 따라서 약간 몇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은,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죠, 태반 통과 가능. 항체 중에, 이 잡음이 많이 났겠네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IgG 같은 경우에는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항체예요. 여기에 있는 항체들 중에서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항체이기 때문에, 즉 태아의 어떤 선천적 면역에도 관여하고 있는 항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IgM이라고 하는 거는 멤브레인 바운디드 폼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시크리션이 되게 되면, 분비가 되게 되면은 펜타머를 구성할 수 있어요. 펜타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각형짜리 그림 많이 보셨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gM은 초기 면역 반응, 초기의 primary immune response에 주로 작용하는 항체다. 초기 면역 반응에 작용하는 항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저는 더워가지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기에 좀 안 됐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화면이 이렇게 땀 흘리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이쁘게는 안 보이겠죠. 저도 속상하네요. 이쁘게 안 보여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IgA라고 하는 것은, 분비성 항체라고 얘기하죠. 분비성 항체.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죠. 분비성 항체라고 얘기하고, 분비성 항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머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죠. 다이머. 그래서 항체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 항체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이머의 형태를 가지고, 혹은 모노머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몸에서 분비가 되는 모든 부분에서는 이 항체가 IgA가 다 분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침이나 땀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Ig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IgE하고 그 다음에 IgM하고 IgD 같은 경우에는 이 컨스탄트 리전이 지워버렸네요. 또 제가 이렇게 컨스탄트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IgE나 IgD나 IgM처럼 멤브레인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들은 컨스탄트 리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컨스탄트 리전은 멤브레인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gE 같은 경우에도 역시 컨스탄트 리전이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거는 마스트셀에 가서 결합을 하죠. 마스트셀에 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항체 종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종류는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항체 구조에서 아까 도메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항체 구조에서요. 항체 구조. 항체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구조다.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이 하나씩 결합을 해가지고 도메인을 형성할 수 있어요.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이 각각 하나씩 분자가 결합을 해서 도메인을 구성한다. 각각은 헤비 체인도 마찬가지지만 베타 사슬이 메이저한 형태예요. 베타 사슬이.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베타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베타 사슬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쪽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베타 사슬이 분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면 구조가 베타 사슬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만들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냐면 헤비 체인하고 라이트 체인이라는 것이 한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15도 각도로.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랑 똑같죠. 이게 5개, 베타 시트가 5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 시트가 4개가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헤비 체인 하나, 라이트 체인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도메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베리어블 리전을 형성하고 있고 헤비 체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베타 체인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렇게 컨스탄트 리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각각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메인. 요거를. 여기는 이제 헤비 체인이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이제 도메인 형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15도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원적 구조 아까 비세포는 3차원적 구조를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 부위가 뭐냐? 베리어블 리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앞쪽 부분에 이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특히나 3개의 부분에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가변 부위라고 얘기하죠. 고가변 부위,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 고가변 부위라고 하는 것이 3군데 존재하죠. 베리어블 리전에는 3군데가 존재를 해요. 3군데가. CDR 리전이라고도 얘기해요. CD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타 시트 상에서 이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고가변 부위가 뭐에 해당하냐면 베타 시트와 베타 시트를 연결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연결해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이 손가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끝. 손가락 끝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 가세요? 베타 시트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가락 끝부분에 베타 시트와 베타 시트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고가변 부위에 해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뭐 손 전체가 물건을 잡아가지고 3차원적 구조를 인식하지만 가장 센시티브하고 중요한 건 손가락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항원 결정 부위를 인식할 수 있다. 즉 3차원적인 구조를 인지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항원과 항체가 인지되는 것은 뭐랑 똑같느냐 무슨 능력이랑 똑같느냐 효소와 기질 반응의 능력하고 똑같죠. 위클리 인터액션에 의해서 결합된다. 약한 상호결합에 의해서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한 상호결합 우리 뭐 5가지 얘기하는데 뭐 소수성 결합 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의 힘 이런 것들 뭐 다이폴 인터액션 쌍극자 결합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런 약한 상호 결합들에 의해 가지고 항원과 항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통 항체라고 하는 것은 T자 모양으로 존재해요. T자 모양. T자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항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붙잡아지게 되면은 역시 효소와 기질 얘기할 때 inducing fit 얘기하죠. 유도적합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약한 상호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결합이 생기게 되면 항체의 구조가 약간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Y자 형태의 모양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체의 특징을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거는 자,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 조금 지나게 되면 항체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또 따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항체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 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얘기는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든가 폴리클로널 안티바디 그리고 항체의 뭐 그런 점에서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얘기를 할게요. 폴리클로널이라고 하는 거하고 클로널 안티바디 하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폴리클로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뭡니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항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딱 한 종류의 클론, 이 클론을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는 뭘까요? A라는 항원이 있다. 그러면 A라는 항원에 대항하는 B세포는 많이 있나? 무슨 얘기죠? 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A라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B라는 항체가 선택적으로 특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A라는 항원 자체에 에피톱이 한 개의 에피톱에 대한 A라는 항원의 한 개의 에피톱에 대한 B셀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클론이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항원에 똑같은 A라는 항원이에요. 근데 에피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A-1 에피톱, A-2 에피톱, A-3 에피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피톱은. 그렇죠? 항원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요 각각 A라는 항원을 제거하는 건 똑같은데 에피톱이 서로 다른 B세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 이거를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얘기해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하고 폴리클로널 안티바디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폴리클로널 안티바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렇게 나눠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빠지고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A 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많이 막 여러 개 섞어 놓은 거를 폴리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만드는 방법 역시 일반 생물학에서도 자세하게 했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언급을 해보죠. 그래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일 클론 항체 생성. 자,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 보자. 준비물이 뭘까요? 준비물이 비림프구. 결과적으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건 비림프구하고 마이엘로마라고 하는 것은 B셀이 암세포가 된 거를 마이엘로마라고 얘기해요. B셀이 암세포가 된 거. 그래서 마이엘로마를 갖다가 퓨전 시켜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이엘로마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두 가지 과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일단 얘기를 해보죠. 단일 클론 항체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B림프구를 얻기 위해서 생쥐에 항원을 주사하죠. 만약에 A라는 안티젠 항원을 주사한다. 그랬을 경우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면역기관 B장이죠. B장을 떼내요. 면역을 시켜주고 B장을 떼내요. B장을 떼낸 다음에 B장을 갈아가지고 여기서 B세포들만 분리를 해요. B세포들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하고 이 마이엘로마하고 같이 섞어주게 되죠. 그래서 세포 융합을 해주게 되죠. 세포 융합. 자, 세포 융합을 해주게 되죠. 세포 융합을 해주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디터전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디터전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세포의 인지질 이중막, 지질 이중막하고 똑같은 디터전트는 소수성, 친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